반갑습니다. 굉장히 학생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영광입니다.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우리 교수님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세 번째 이 대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대학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 또 세 번째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그만 인터넷 뉴스가 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기업 중에 이제 저희 유한 킴벌리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표를 주신 거 아닌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매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12년째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최근에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외국 투자 기업 중에 저희가 2위로 선정이 됐어요. 1위는 구글이 됐고 저희가 2위로 나왔는데 제가 한 걸음에 여기 달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유한 킴벌리는 보면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2배를 선호하는 기업으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저희가 존경받는 기업으로 되려면 계속 여성들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특별히 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좀 나른한 시간인데 재미없는 말씀을 듣느라고 고생 좀 하실 것 같은데 편히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를 이제 소개를 한다면은 저는 유한 킴벌리에 1983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2년 조금 넘어갔죠. 그래서 32년 이상 넘게 지금 유한 킴벌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학부 때는 경영학과를 다녔고, 업무는 주로 마케팅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5년 전에 이제 유한 킴벌리 사장으로 선임이 돼서 갑자기 마케팅 위주로 사업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가 5년 전에 이제 방향을 약간 좀 크게 범위를 넓혀서 유한 킴벌리 전체를 좀 하게 됐고요. 또한 한쪽으로는 2003년부터 2010년 제가 사장 되기 전까지 저희 투자회사 중에 킴벌리 클락이 있는데 킴벌리 클락의 북아시아 유아용품 사업본부장을 겸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 킴벌리의 유아용품 사업본부장 겸 킴벌리 클락 북아시아 사업본부장을 겸임을 하면서 중국 사업을 한 거의 7년을 같이 중국 팀들하고 같이 했죠. 그래서 중국 경험이 좀 있고 유아용품을 중국에 선을 보인 하기스라는 브랜드를 중국에 선을 보였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수출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지금도 연 2천억 정도의 수출을 계속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중국 사업을 하면서 배웠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 저는 마케팅을 이렇게 하면서 가능한 한 소비자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여기 혹시 경영학과 다니시는 분 몇 분? 예, 마케팅 수업을 들으셨겠네요, 그죠? 들으셨죠? 그렇죠? 안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만나 뵈면 되게 지금 경영학과 몇 분이 손 들으셨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이 마케팅의 기본이 STP라고 세그먼트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다시 한번 좀 손 들어 보시겠어요? 몇 분이 계신지? 잘 안 보이는데 몇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경영학과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과가 전공이 뭐 하시는 분, 어떤 거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인문대학
인문대학. 예. 그다음에 법학과가 있나요? 법대가 있나요? 법대는 없고. 그다음에 공대가 있나요? 공대. 예, 공대. 예. 그다음에 뭐 제가 요즘에 대학을 잘 몰라가지고 또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다음에 대학을 경영대학, 인문대학, 공과대학. 예? 예? 사회과학대. 아, 사회과학대가 인문대하고 또 다르죠. 맞습니다. 사회과학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사회과학대 맞네요. 그러면 4학년 계세요? 4학년 계시고 3학년? 3학년 2학년 그리고 1학년이 또 있으신가요? 1학년. 골고루 다 있네요. 하여튼 여기 이렇게 오면 그럼 이화여대 전 학생들을 다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좀 그런 걸 좀 보고 좀 풀어나가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 저희가 유한 킴벌리를 다 아시겠고, 뭐 웹사이트를 봐서 이미 파악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유한 킴벌리를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워크이라는 거를 아마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앞으로의 미래의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가 대세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스마트 워크를 아직 취업을 사회에 안 들어오셨지만 한번 스마트 워크이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32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거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은 1시간 15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 1시간 내에 가능하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어떤 회사인가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가요? 그죠? 예. 유한 킴벌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제가 여기 올 정도의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큰 회사라 저를 초대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조그만 회사지만 그래도 비교적 사회와 가까이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를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입니다. 그건 아시죠? 왜 그런지. 굉장히 리액션이 작네요. 유일한 박사님 아시죠? 그래서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 이념이 그대로 물려받은 회사가 유한양행이고, 그 유한양행과 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또 일하기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 회사가 킴벌리클락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두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저희 유한 킴벌리죠. 유한양행은 거의 100년이 가까이 되는 회사고요. 킴벌리클락은 150년이 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합작해서 45년 전에 만들어서 올해 저희가 창립 45주년을 맞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 그래서 매출 규모로는 단일 기업 이렇게 순서로 따지면 한 352 정도. 그래서 한참 뒤에 처져 있는 기업이고, 이제, 그렇죠. 그러나, 나름대로 신용평가나 성과가 비교적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40명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사가 있고, R&D 센터,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고, 공장이 김천, 충주, 대전에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스마트 워크 센터를 전국에 이렇게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 킴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워낙 저희 회사 제품을 안 써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셔서부터 낳자마자 쓰셨고, 제가 그 당시에 83년도에 이완 킴벌리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마케팅에서 하기스 브랜드 매니저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당시에 뭐 제가 대충 감을 잡으면 여러분들 중에 거의 60% 이상은 제가 만든 제품이 아니지만 제가 담당했던 제품을 태어나자마자 썼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켓쉐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는 유아용품도 있고 뭐 가정용품, 매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티슈를 중심으로 가정용품이 있고, 뭐 여성용품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아용품, 그 다음에 저 프로페셔널, 아마 요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제품까지도 저희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와이퍼라고 그 기름을 닦는 그 종이, 그 다음에 안전 마스크, 안전 그 보안경, 뭐 캡, 귀마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안전을 그 일하는 현장에서 그 오퍼레이터들이 좀 더 그 건강하게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전용품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이 최근에 신경을 쓰고 있는 제품이고, 또 하나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시니어 용품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 고령화 시대에 맞이해서 이제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비즈니스가 작지만 앞으로 가장 클 거라고 그 예상이 되는 제품 카테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용품도 있고요. 아마 뭐 가끔 우리나라에서 그 병원 드라마를 하면은 거기에 수술복, 수술포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 회사 제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 가장 큰 생활용품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지요? 경영학과에서 오신 분 혹시 프락트앤갬블을 아시죠? P&G 우리나라에도 있고, 여러분들 샴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 근데 프락트앤갬블하고 유니리버가 전 세계에서 거의 샴푸 시장을 거의 휩쓸고 있고 생활용품을 다 그 석권하고 있죠. 두 회사가 사실은. 이 뭐 샴푸, 뭐 린스, 그다음에 로션, 뭐 하여튼 모든 거가 다 그쪽 두 회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기업의 무덤이 한국 시장이라고들 그래요, 사실. 의외로 생활용품에서 워낙 우리나라의 아모레하고 LG나 이런 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니레버가 그 프락트앤갬블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저희 투자 회사인 킴벌리 클락보다 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회사죠, 사실. 근데 거기가 한국에서 잘 못해가지고 저희한테 마케팅과 영업을 맡겨서 지금 저희가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 존재감이 많지는 않은데, 도브 샴푸 아시나요? 아는데 쓰진 않으시는 거죠.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있고, 최근에 트레제메라는 것도 있고요. 트레제메 못 들어보셨죠? 트레제메가 이제 좀 그 전문가용 헤어케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유니레버하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올 1월부터 마케팅까지 다 인수해서 저희가 하는데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도 좀 우리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출이 이제 아까 1조 4천억 저희가 매출이 되는데 한 2,500억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기저귀를 비롯해서 뭐 아기 물티슈 뭐 여러 가지를 수출하는데, 대개 중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고, 중국에 우리가 고급 제품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부터 제가 중국 사업을 그 같이 경영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잘 되면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체 생산도 하지만, 자체 생산하는 건 주로 중저가 브랜드를 자체 생산하고, 고급 제품은 저희가 지금도 수출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애용을 해주셔서 뭐 저희가
그 계속 회사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는 저희 유한킴벌리는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업도 하지만 한쪽으로 그 문화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단어가 뭐 경영학과에서도 나오고 사회학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 유한킴벌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저거를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유한킴벌리는 몰라도 우리 강산 푸르게는 아마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아시죠? 그래서 30년이 됐어요. 우리 강산 푸르게를 시작한 지.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경영을 30년 동안 꾸준히 해온 거죠, 사실. 그래서 요즘엔 우리 강산 푸르게가 여기 계신 젊은 학생들은 잘 몰라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 강산 푸르게 단어를 줄여서 우푸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좀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뭐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산림 녹화 사업에 기여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는 건 뭐 워낙 잘 들으셨을 거고 많이 들으셨을 거고, 산림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산림 선진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산림 선진국에 들어가요. 7위 정도 됩니다. 그 산림 밀집도나 산림에 대한 수준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나무를 더 심자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산림청에 계신 분들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30년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산림 선진국이 되느냐를 배우러 많이 옵니다. 우리도 물론 더 배울 게 있지만 그 산림 선진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산림을 선진국이지만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강산 푸르게가 30년 동안 이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83년도에 유한킴벌리 입사했을 때는 경쟁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 최초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유한킴벌리가 출품을 했거든요. 경쟁사 없을 때 처음으로 냈죠. 그게 뽀삐입니다. 사실 다. 뽀삐는 다 아시잖아요. 안 쓰시지만 요즘 뽀삐 쓰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CM송이 워낙 오래전부터 유명을 했고, 그리고 크리넥스도 우리나라 미용 화장지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냈고, 또 여성용품도 코텍스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제품을 냈죠. 그리고 아기 기저귀도. 근데 80년대 후반에 글로벌 브랜드들이 마구 들어왔죠. 그 당시에 P&G가 들어오고 뭐 유니참이 들어오고, 하여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우리 경쟁사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에. 그래서 그전에는 시장을 이렇게 확장하는 데 애를 썼고, 옛날엔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83년도에 아기 기저귀 하기스를 냈는데 안 써요. 애기는 많은데. 엄마들이 일회용 위생 기저귀를 못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못 썼을 것 같습니까? 비싸서도 못 썼겠죠, 사실. 그 당시에 대부분이 맞벌이는 없고 외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남자들만 돈 벌고 여자들은 집에 있는데, 이 많은 애기 엄마들이 남편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집에서 기저귀를 쓰는 게 굉장히 죄의식을 느끼는, 낭비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깨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맞벌이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혁신적으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가면서 경쟁사들이 마구 들어오면서 이제 프락트 앤 gem블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유니참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희 유한킴벌리가 우리 강산 푸르게 같은 것도 해야 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를 혁신해야 되는 고민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혁신 경영을 하면서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대학에서도 뭐 평생학습 교육원 뭐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공장에 4조 2교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4조 2교대를 하면서 그 육체 근로자를 지식 근로자로 바꾸겠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평생학습 제도를 도입했고 혁신을 하면서 경쟁사한테 우리가 앞서 나가기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저희 선배님이신 그 문국현 사장님이 인간경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가족 친화 경영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가족 친화 포럼을 만들어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족 친화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 경영을,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면서 나름대로 그 성장을 해온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사장이 되면서 이제 또 뭐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그 문국현 사장님이 제가 신입사원 때 부장님이셨거든요. 마케팅 부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죠. 우리가 항상 부르게도 뭐 상무 시절에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혁신경영 저 4조 2교대도 그 문국현 사장님이 상무 시절인가 시작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장님으로 1995년도에 문국현 사장님이 사장님이 되셨으니까 인간경영이라는 단어를 2000년도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서 계속 나름대로 회사는 성장을 했고 소비자들한테 더 많이 가까이 갔고 사회에 많이 가까이 가면서 이제 더 성장을 쭉 해왔고요. 근데 이걸 갑자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기업이 보니까 계속 성장하려면, 계속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요? 기업이 끊임없이 변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보시는 다 아시죠, 내용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면서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가장 오랜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종족이라 그러나요? 동물이나 식물은 어떤 동물이냐? 이거 뭐 예를 들면 동물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머리가 좋은 동물이냐? 힘이 센 동물이냐? 뭐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적응을 잘하는, 그죠? 이건 진화론에 나온 거가 어떤 생태계의 진화론만 해당되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저희 최근 한 5년 동안 끊임없이 어디 가서 강의를 들으면은 기업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변하지 못해서 망하는 기업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예를 많이 들으시지 않았나요? 경영학과 아니더라도 사회학과에서도 그런, 사회가 변함에 따라 기업이 같이 변화해야 되는 건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될 수뿐이 없다. 그죠? 그 예가 어떤 건가요? 혹시 가장 망한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 예? 노키아. 그렇죠. 노키아죠. 노키아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넘버1이었어요. 제가 중국 2003년도에 삼성 거 딱 가지고 가서 자랑을 했거든요. 그때 삼성의 애니콜은 중국의 최고가로 팔렸대요. 굉장히 잘 나갈 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넘버1은 노키아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근데 노키아가 어느 틈인가 그냥 가버렸죠,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진 찍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디카 세대인가요? 어렸을 때 디카
세대인가요? 그죠? 필름 시대죠. 여러분들 돌 사진은 다 인화한 걸로 있죠. 디지털로 안 돼 있고. 그거 다 뭐로 인화했습니까? 그때 필름이 뭐였나요? 코닥이었어요, 코닥. 존재 가치가 지금 없어요. 그 시대에 못 따라가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마 여러분들 더 어렸을 때 아마 워키토키 아세요? 워키토키는 모르시고, 그러면 워크맨 아시죠? 워크맨도 모르시는 분. 워크맨, 저희 언젠가 하여튼 워크맨이 최고의, 그러니까 녹음, 휴대용 녹음기죠, 그죠? 그리고 영어 공부한다고 저희는 그걸 무지하게 가지고 다녔어요. 영어 테이프 그거 듣느라고요. 저희 때는 원어민한테 공부한다는 게 꿈도, 80년대 중반까지 원어민한테 공부한다는 게 한국에선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유한킴벌리 입사해가지고 영어를 해야 되는데 원어민한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팔군을 들어갔습니다. 미팔군 군인들한테 배웠어요. 퇴근하고 거기 가가지고 돈 주고 미팔군한테 배웠어요. 원어민한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때 원어민하고 그렇게 공부하거나 워크맨 가지고 요즘은 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지만 그 당시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저처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워크맨에다 영어 테이프 들으면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워크맨 어떻게 됐습니까? 워크맨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소니죠, 소니. 지금 소니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삼성한테 밀려가지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5년 동안, 저희 회사 45년 됐는데, 45년 동안 버텨왔다는 것도 굉장히 다행이죠. 45년을 버틴 기업의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가 45년 이상 됐을 거예요? 30%도 안 돼요. 기업들이 계속 망해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일부 저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속도까지 이제가 문제가 돼요. 변하는 건 변하는데 이제는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오늘 아침에 타운홀 미팅을 저희가 한 4, 5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전 직원들 모아놓고 저가 이렇게 한 3, 40분씩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요즘에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주로 유한킴벌리는 경쟁을 누구하고 하나요? 우리의 경쟁사하고 하겠죠. 저희의 경쟁사가 혹시 어딘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P&G가 있고 LG 유니첨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경쟁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환경 변화의 속도하고 우리의 변화 속도가 경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이게 갈수록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다 다르게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엔 변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적응을 해야 되고 빨리 변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 속도까지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과제가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변하는 그 능력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음기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 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상 못할 거예요. 녹음기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나. 그리고 제가 입사하고 86년도에 우리 회사에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어요. 물론 회사용 대용량 컴퓨터는 딱 한 대가 있었고 그 당시에 퍼스널 컴퓨터가 각 부서에 한 대씩 주면서 애껴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저 혼자 먼저 배워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진짜 다는 줄 알았어요. 그 오래 쓰면 그 망가지고 그러는 줄 알았는 거. 애껴 쓴다 뭐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었을 세대니까요. 근데 얼마나 빨리 변했습니까? 지금 우리 회사는 전중한 랩탑을 주고 있어요. 퍼스널 컴퓨터를. 이따 이제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변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더 빨리 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 얘기를 많이 하고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가장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저 나이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알아맞혀 보시죠. 제가 내년에 환갑이에요. 안 그렇게 보이는 거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기억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유연성이. 그게 신체적 유연성도 떨어지고 정신적 유연성도 떨어지죠. 정신적 유연성이 굉장히 문제고 신체적 유연성도 문제예요.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다쳐, 아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이 유연한 사람들은 운동하다 잘 안 다칩니다. 근데 유연성이 떨어진 사람은 운동하다 잘 다쳐요. 그래서 모든 운동할 땐 준비 운동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살아가는데 유연성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유연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연성이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바뀌는 거고요. 저희도 계속 바뀌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항상 푸르게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 평생학습을 통한 혁신 경영을 했고 그 다음엔 가족 친화 경영, 인간 중심 경영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덧붙이면서 진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이 되고 고민한 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강사 푸르게 30년이 됐지만 또 뭔가 그것도 진화를 시켜야죠. 옛날처럼 똑같이 우리 강사 푸르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나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못 끌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뭔가 유한킴벌이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록 회사는 작지만 우리 사회에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 우리 사회가 이게 모든 조직이나 모든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실. 한쪽으로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빼놓고라는 게 아주 누구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제가 스스로 바꾸자 그러면 조금 난데 남이 나를 바꾸라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앞서서 바꿔보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강산 푸르게를 좀 더 발전을 시켜보자 하면서 숲과 사람이 숲을 옛날엔 보존하는 대상이었는데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과 숲이 함께 공존하자. 숲을 문화의 공간이나 하여튼 문화라 그러니까 또 거창해지는데 숲을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숲은 3, 40년 전부터 조림을 한 숲이라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숲이 대부분입니다. 숲을 혼자 걸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등산로를 빼놓고 등산로 없는 데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워낙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숲을 사람이 접근하면서 보호도 하지만 접근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거가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여성 환경 리더를 계속적으로 만들겠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다시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시니어 사업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건 아시죠? 사회학과에서 배우셨죠? 그거 배우나요? 그거? 사회학에서? 고령화 속도가 뭐 가장 빨리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쪽에 비즈니스 하면서 혹시 CSV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네. 공유가치 창출 혹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잡지 보면서. 예. 그렇죠. 이제 사회 책임 경영을 뭐라 그러나요? CSR. 그죠? CSR을 많이 들어보셨죠? CSR은 사회 책임 경영이라 그래가지고 기업이 수익을 얻은 걸 가지고 사회에 뭔가 좀 더 좋은 그 선의의 행위를 하는 거고, CSV는 기업이 활동을 통해서 그 소외된 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면서 기업도 그 자체가 사업이 되는 그거가 CSV입니다. 그래서 CSR은 기업이 잘 될 때는 할 수 있지만 기업이 어려울 땐 줄일 수뿐이 없는 그런데 CSV는 그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쪽에 취약계층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생기고 있죠. 지금 고령화가 되면. 그쪽에 도움을 주면서 저희가 그쪽에 비즈니스화를 하는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변화에 좀 앞장서 보자 하는 게 스마트워크인데, 그 스마트워크라는 거하고 또 여성 인력 육성을 우리가 좀 앞장서 보자. 요즘에 뭐 양성 평등이라 그러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고, 저희가 앞장서고 있는 게 30% 클럽이 있습니다. 혹시 못 들어보셨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기업은 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일반 기업들의 임원들의 30%를 여성으로 채워보자,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아직 30%가 안 돼요. 아직 17%, 18%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6분이 임원이 여성들이 있으니까 30분 중에. 그래서 여성 인재를 좀 양성해보고 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보자. 저희가 약간의 장점이 있는 게 킴벌리 클락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저희가 인재를 양성해서 글로벌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분 정도가 나가서 전 세계 일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으면서 글로벌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미국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뭐 이렇게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40분 정도가 돼요. 저희 목표는 더 이제 계속 늘리는 거가 목표고, 제가 저희 투자회사인 킴벌리 클락 그 회장하고 얘기할 때 언젠가는 킴벌리 클락 회장을 유한 킴벌리 출신이 가서 회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러한 그 스마트워크, 여성 인력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스마트워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강산 푸르게는 다 아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30년이 됐고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꿨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심고 몽골에도 심고 북한에도 심고. 그러면서 30년을 꾸준히 거기도 보면 계속 진화를 해온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우리 강산 푸르게의 어떤 심볼을 바꾸면서 지금 진행을 시작한 게 공존의 숲이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과 숲의 공존, 사람과 나무의 공존. 그래가지고 요즘에 숲이 치유의 숲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편백나무, 장흥에 편백나무가 하면 뭐 암도 난다고 그러죠, 사실. 근데 하여튼 그 치유의 숲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숲이 이제는 그냥 일부 가면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서울 근교에도 숲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등산로가 아닌 데에서 접근하면 깜깜한 숲에
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너무 촘촘히 있어서 옛날에 3, 40년 전에 조림을 해놓고 그냥 놔둬서 그렇죠. 원래는 감벌을 중간중간 해주면서 그래야 큰 나무들이 자라고 밑에 조그만 나무들이 자라면서 생태계가 다양성이 생기는데 지금은 거의 조림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한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막 쫙 이렇게 있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자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잡목, 관목이라 그러죠. 작은 나무들. 그런 것도 없는 숲이, 다양성이 없는 숲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해주면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숲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런 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도 저희가 북한에 나무를 심었는데 북한에 뭐 식량 부족한 거는 다 아시는 거지만 식량 부족의 원인은 산에 나무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옛날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에너지가 끊어지면서 모든 주민들이 땔감으로 산에 나무를 다 베기 시작을 했고 나무를 베다 보니까 비만 오면 산에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논이나 밭을 다 메꿔버리니까 식량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식량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나무를 심어야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지금 나무 긴장감기가 심해서 가지 못하지만 저희가 북한에 나무 심기 위해서 양묘, 나무를 미리 키워야 되거든요. 나무를 심으려면 묘목이 필요하니까 묘목을 지금 파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어느 정도 대화만 되면 곧바로 들어가서 나무를 심을 준비를 하고 제가 기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대한민국이 경제가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해지려면 북한 시장이 빨리 어떻게든지 이쪽 시장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가 가장 절실한 거죠. 아무리 기업이 잘해도 시장이 안 크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경쟁사 걸 뺏어와야 내가 성장을 하는 거죠. 지금은 시장이 안 크니까. 그러면 다른 기업이 또 어려워지는 거죠. 시장이 북한 시장만 들어와도 대한민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굉장한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이 뭐 중국 시장도 있지만 북한이 굉장히 우리 시장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북한에 나무 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성 환경 리더 양성 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뭐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고생들을 매년 한 300명을 그린 캠프를 만들어서 3박 4일 동안 숲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그 토양, 나무, 숲, 물 이런 거를 이렇게 3박 4일 동안 체험을 하면서 교육하게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SV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면서 저희 시니어 사업도 같이 키운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시니어 분들이 1년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1년에 80만이 이렇게 은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죠. 은퇴하면 그냥 집에서 계시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체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활동하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조금만 도와드리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면서 그 도와드리는 제품을 만들고 저희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활동에 도움을 되는 제품을 쓰면서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시니어 분들의 그거를 좀 구별을 좀 하고 있어요. 액티브 시니어와 인액티브 시니어. 인액티브 시니어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그러니까, 인액티브 시니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복지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액티브 시니어들은 어떻게든지 조그마한 일이라도 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 행복한 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그게 꼭 금전적인 거가 아니라 일 자체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시니어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국가가 복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액티브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로 넘어가면 국가가 부담할 수가 없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한테 일자리 창출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액티브 시니어들이 그 참여하는 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제품을 만들어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쓰고 하면서 이 선순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주요 그 내용인 스마트워크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스마트워크에 뭐 제가 오기 전에 그 몇 분이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있는데, 이미 꽤 많은 분들이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83년도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죠. 여러분들이 입사하면 대부분 나이가 제일 어릴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또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회사에.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회사에 입사하시면 젊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회사도 평균 연령이 몇 세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년퇴직이 60세예요. 몇 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평균 연령이 43세예요. 공장이 있잖아요. 김천, 충주, 대전인데 김천, 충주 공장은 평균 연령이 47세예요. 그러니까 입사해가지고 안 나가고 그냥 계속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회사가 성장은 하지만 과거만큼 그 사람 수요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다 자동화되고 스마트 시스템이 다 셋업이 돼서. 그러니까 신입사원 들어오면 신입사원들이 연령이 이게 연령 구조를 보면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거죠.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항아리 구조라 그러나요? 연령 구조가. 근데 저희가 입사했을 때는 이 삼각형 구조였거든요. 가면 신입사원들이 뭐 1, 2년 사이에 입사한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랬는데, 이제 연령 구조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옛날엔 부장 한 사람에 뭐 차장 1명 정도나 2명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 있고, 사원이 제일 많은데, 지금은 가면 사원이 제일 숫자가 적어요. 부장이 제일 많아요, 지금. 다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부에서 널려 있는 게 부장이라고 해요.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회사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제가 먼저 이걸 말씀드립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뿐이 없습니다. 옛날엔 부장 한 사람이 딱 얘기하면 차장 전달받아서 과장, 대리 착착착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입사했을 때는 유한팀벌리도 여직원들 들어오면은 결혼할 때 퇴직하는 각서를 쓰고 입사했습니다. 83년도에.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86년도에 바뀌었죠. 이제 결혼해도 퇴직하지 말라는 각서를 받고 3년 만에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86년도에 저희 유한팀벌리가 그렇게 바뀔 때는 획기적인 거였어요. 우리 사회에서. 결혼해도 다녀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입사해서 교육시키고 나오면 결혼하고 그만둬.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보통 신입사원 들어오면 3년은 최소한 교육기간이거든요, 실제. 근데 여직원들은 입사하면 3년 뒤에 결혼하고 퇴직하니까 굉장히 아까워서 이제 정책을 바꾸면서 저희가 이제 여직원들이 좀 많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옛날하고 상황이, 업무 환경도 달라지고, 또한 옛날에는 수식적인, 뭐 요즘에
그러질 못합니다. 옛날엔 저희가 이 회사 사원일 때나 뭐 대리일 때는 위에서 오늘 회식 하면 그냥 무조건 다른 뭐 집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거 해 하면 무조건 하고 뭐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였는데 이제는 탁도 없어요. 요즘에 금요일 날 회식하자 그러면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워크숍도 주말에 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택도 없는 얘기죠, 사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뭐 일하는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근을 저도 일을 좀 많이 한 편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희 때는 일을 무지하게 했어요. 진짜 시체말로 무지하게.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저희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일요일 날 한 달에 많이 쉬어야 2번 쉬었을까? 계속 나가서 일했어요.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문국현 사장님하고 1월 1일 날 마케팅 플랜을 같이 했으니까 매년 1월 1일 날 1월 1일 날 다 쉬어야 되는 거 아니면 사실 1월 1일 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1월 1일 날 하자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사실. 야근 미리 얘기 안 하면 야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 뭐 미리 얘기해도 야근 안 한 세상이 됐으니까 사실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자기 일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협업이 안 되거나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바꾸자.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어떤 그 회사의 만족도, 업무의 만족도 더 나아가서 가족 친화, 가족의 행복, 본인의 행복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배경으로 바꿔보자 하고 시작한 게 스마트워크인데 주요한 목표는 일단 구성원들이 행복감을 느껴야 되겠다라는 거가 가장 큰 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기업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일하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을 했고 이걸 통해서 나온 거가 스마트워크이고 그럽니다. 근데 스마트워크의 그 구조를 보면 일단 유연성이 가장 키입니다. 키. 아까부터 제가 유연성을 왜 말했냐면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유연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시간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시간도 우리가 옛날엔 일을 하든 안 하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9시에 출근 안 하면 일을 안 한 거죠. 그죠? 사무실이 없으면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무실이 없어도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유연성을 갖고 그 다음에 공간의 유연성을 갖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가 인적 자원의 유연성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팀하고 끊임없이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두 가지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거죠. 저희 유한킴벌레는. 다른 회사는 지금 이 정도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이것까지는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일단 확보하자. 거가 스마트워크에 있고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마지막으로 이거가 되면 기업 문화 자체가 이렇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2011년부터 지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거는 다 아시죠? 이 유연근무 하는 거는요. 요즘 많이들 하니까 학교는 아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새벽에 수업하자 그러면 안 되겠죠. 저희는 7시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4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뭐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10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시에 일찍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해서 영어 학원 다니고 뭐 운동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죠. 앞으로 더 유연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책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목표로 이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바꾸냐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옛날의 방식이고 저희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겠다. 일단 이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의 효율성은 협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해 보면 아시죠? 동아리 회원들 간에 협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동아리가 잘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조직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통, 협업 그걸 통해서 그 혁신과 창의가 나온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 일과 삶의 조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환경 친화 사무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개방성, 개방형 유연성 사무 환경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칸막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 회사는 칸막이라는 게 없습니다. 칸막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칸막이 없애고 좌석을 변동 좌석제로 자기 책상을 다 냈어요. 임원들도 자기 방이 없고 자기 책상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하고 똑같아요. 그냥 출근해서 자기 개인 사무를 하면서 필요한 거 꺼내가지고 대학 도서관에서 먼저 자리 잡는 게 임자죠. 도서관. 그러지 않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돼 있고 다만 그래도 꼭 저기 중요한 업무나 컨피덴셜한 업무나 그러니까 그 보안이 좀 필요한 업무 할 때나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남한테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날은 집중 업무 공간이라는 데를 갑니다. 이건 개인 독서실 같은 분위기.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데가 사원 라운지. 그러니까 저희가 변동좌석제는 대학 도서관, 요거는 개인 독서실, 사원 라운지는 스타벅스 같은 카페 분위기. 이걸 회사에서 이렇게 층마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편한 데로 가서 여러분들 카페 가서 공부 많이 하시대요, 보니까. 그죠? 공부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카페가 수입이 잘 안 된대요. 수익이 안 나오는데요. 커피 한 잔 먹고 5시간씩 있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그 사진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의 사무실입니다. 아마 주로 여러분들 상상 회사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보통. 그죠? 여기에 보면 책상이 굉장히 큰 책상들을 확보해서 좋긴 하죠. 근데 뭐 실제는 요즘에 다 랩탑으로 공간만 쓰고 나머지는 다 책이나 서류나 거의 보지도 않는 것들을 꽉 차 있고 밑에 휴지통 있고 여름에 선풍기, 겨울에 히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이거를 저희가 고친 게 아까 공간의 유연성을 말씀드렸는데 저러다 보니까 앞에서 칸막이 있고 임원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 테이블에서 일하는 시간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하루에 46%만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요. 나머지는 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가고 출장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도 35%만 자기 방에 있어요. 65%는 비워놓고 있고. 근데 아무도 못 쓰잖아요. 제가 사장 됐을 때 방이 이 강의실에 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방에 있는 시간이 30%도 안 돼요. 그러면 70%는 그 방을 비워놓고 아무도 못 쓰고 접근도 못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공간을 누군가가 내가 없을 땐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강남에 비싼 빌딩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바꾸는 거죠, 사실. 이렇게 바꾼 거죠. 대학 도서관하고 좀 다르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일반적인 저희 업무 공간입니다. 자기 자리가 없이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와서 빈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옛날에는 출근할 때 보면 부장님은 창가, 중간에 과장, 신입사원은 문과. 신입사원, 다른 회사 가면 아마 신입사원 다 문과에 앉을 거예요. 여러분들 취직하면 문과부터 가장 앞에 앉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개인 공간이, 일하는 공간이 작아졌죠, 사실은. 전엔 기역자의 칸막이가 있었는데. 그 대신 개인 공간은 작아졌지만 공용 공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공용 공간을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업무 공간도 이렇게 요즘엔 그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옛날에는 젊은 사람이 많았으니까 괜찮은데 요즘엔 아까 말씀드린 43세가 우리 회사 평균 연령인데 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책상에 하도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서서 일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임산부 우선석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배치를 해놨죠. 그리고 이것이 그 말씀드린 아까 독서실 같은 각 층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칸막이 조금 더 높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집중 업무 공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한쪽에 또 각 층마다 전화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회의하거나 고객하고 오랜 동안 전화할 때는 오픈된 데서 도서관에서 전화 안 받으시죠? 전화 받는 분 계세요? 못 받으시죠?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받아요? 뛰어나와가지고 해결하나요? 그죠? 저희는 각 층마다 이렇게 전화 부스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전화 오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조용해요. 옛날 칸막이 있을 때는 안 보이니까 맘 놓고 시끄럽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이니까 얘기를 아주 조그맣게 얘기하고 전화 길게 하려면 부스로 가니까. 그래서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한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다양하게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오늘도 여기서 타운홀 미팅 한 200명 이렇게 모아놓고 저하고 이 얘기를 하는 공간을 갖죠. 이 공간이 다양하게 쓰이는 거죠. 뭐 음악회도 우리 직원들 간에 음악회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거죠. 공간의 유연성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회의실은 회의만 딱 했는데 왜냐하면 회의실은 회의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다양한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는 임원회의도 여기서 합니다. 그냥 열린 임원회의 해가지고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임원회의. 그러니까 임원회의도 아닌데 하여튼 열린 임원회의. 신입사원들도 들어오고 노동조합 간부들도 오고 그래요. 이런 거가 있고 또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 공간이 작은 대신 이런 회의 공간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창의 공간이라고 만들었는데 이런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다양하게 점심시간에는 요가장도 됐다가 저녁에는 탁구장도 됐다가 뭐 이게 아주 다양하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죠. 사실. 이렇게 모여서 오후에 회의할 때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해요. 뭐 졸리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저기 탁구 치고 뭐 또 어떨 때는 그 외부에 손님들 오셨을 땐 저기서 회의도 저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유연성, 공간의 유연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각 층마다 이제 음료수, 그 커피하고 이렇게 다 마련해가지고 직원들이 편하게 담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요. 뭐 저희는 또 특히 여성 친화, 가정 친화한다고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어쨌든 일부에서 과하다 그러는데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또한 저희가 하나의 어떤 좋은 사례 같아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저희가 대치동에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안양, 군포, 의왕 이쪽에 많이 살고 한쪽에는 성남, 분당, 죽전, 용인, 뭐 수지 뭐 이쪽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위성 사무실을 하나씩 두고 회의나 꼭 본사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거기 가서 일하다가 퇴근하게 해놨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올 일이 없고 그냥 꼭 그 상사하거나 누가 꼭 이렇게 면대면으로 대화할 필요가 없는 날은 그냥 그 근처 사무실 가서 일하고 거기서 퇴근하니까 출퇴근 시간이 확 줄죠, 사실은.
그리고 편하고 상사 안 보니까. 그죠? 근데 어떨 때 상사가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임원들도 거기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임원들도 뭐 군포 사는 친구들 있고 뭐 이제 멀리 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전국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국엔 꼭 갈 일은 없죠. 근데 어차피 저희 영업소가 전국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영업소라고 부르지 않고 스마트워크센터라고 불러서 이제 그 영업하는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가장 인기 좋을 때가 추석 때와 설 때. 미리 가서 하루 이틀 미리 가서 일하다가 거기서 귀향을 하고 또 올 때도 거기서 하루 이틀 더 일하고 올라오면 교통 밀리는 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방까지 이렇게 확대되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보면서 저희가 효과를 보니까 오히려 공간이 좁아졌는데도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져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사장되고 신입사원을 20명을 뽑겠다 그러는데 본사에 사무실이 없어요. 저희가 회사는 돈은 있지만 저희 그러니까 빌딩에서 임대해가지고 몇 개 층을 쓰는데 이게 20명을 뽑으려면 칸막이 20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빌딩을 더 임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다른 회사가 이미 다 차지하고 하려면 다른 빌딩을 얻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은. 그래서 궁리하다가 아이디어가 이제 스마트 오피스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럼 본격적으로 스타디를 해보자 한 건데 이게 아까 변동자석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신입사원 집어넣어도 표시가 안 나요. 왜냐하면 똑같은 대학 도서관에 거기가 100% 차죠, 시험 때는. 평상시는 100% 차나요? 안 차잖아요, 사실은. 근데 평상시처럼 우린 돌아가니까 뭐 특별히 우리 시험을 안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니까요, 사실. 근데 굉장히 사무실 공간이 쾌적해진 거죠. 특히 이 공기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칸막이 있을 때는 공기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젠 칸막이 싹 없으니까 선풍기가 필요 없어요. 순환이 안 되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웠는데 선풍기하고 히터가 필요 없어지고 안전해지고 그리고 공간도 좁은데도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했죠. 피지컬하게만 바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니모칭을 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최규봉님 이렇게 불러요. 저도 누구누님. 왜냐하면 옛날엔 선배가 이렇게 툭 하면 반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수직적인 문화의 어떤 표상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바꿨죠. 그랬더니 무슨 님하고 반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실제.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고요. 뭐 자세한 건 시간이. 그래서 그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이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나서 한 300개 업체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비록 한 20개 업체만 이걸 시행을 하더라고요. 300개에서 20개니까 굉장히 적은데 앞으로는 이게 대세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걸 배워가지고 가서 킴벌리 클락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거를 보고.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대 이쪽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32년을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느낀 거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쑥스럽기도 해요.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숱하게 들은 얘기일 것 같고 또한 나보고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괜히 어줍지 않게 얘기했다가 욕만 먹는다고요. 그럴까 봐 겁도 나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죠? 안 돼도 되죠?
예. 시간도 다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몇 장 장표를 준비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제가 32년 살면서 계속 그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더 높은 그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 점유율이 제가 맡은 하기스가 옛날에 38%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 P&G나 막 치고 들어올 때. 그걸 다시 80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 마켓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근데 38에서 차근차근 계속 끊임없이 올리면서 80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도전하는 거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도전할 때 큰 도전을 하고 그러기를 바라고요. 또한 항상 시작할 때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가 더 중요하죠. 입학할 때는 이제 다 됐나 하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시작이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같이 입학하는 학생들이 같은 과 같은 학교에 다녔으니까 실력이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졸업할 때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선배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끝을 보면서 학교 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금메달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요즘에 복싱이 인기는 없지만 그제 뭐 세기의 대결 했는데 보셨나요? 여성분들 잘 봤어요? 네. 그 챔피언은 어디서 결정이 되나요? 링에서 결정이 되나요? 연습장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죠. 링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취업이 여기 4학년 학생분들 계시면 제가 좀 미안한 얘기인지 몰라도 저는 취업이 4학년 때 결정된다고 보질 않아요. 4년 동안의 학창생활에서 결정이 이미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졸업할 때 취업하는 게 아니라 이미 4년 동안 준비 과정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취업이 워낙 어려워 보니까 제가 취업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죠, 가령. 회사에서도 그래요. 승진할 때, 승진 심사할 때 결정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1년, 2년 전부터 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 이렇게 회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다면 하여튼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미리 준비하고 그것뿐이 살아가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연의 남을 의식하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이 이렇게 한다고 덩달아 가는 것보다, 남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자기의 길을 끝을 보면서 이렇게 끝까지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 질문 중에 뭐 제가 빠진 거가 있는지, 요즘에 모든 기업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 교육 첫날 제가 꼭 들어갔는데 인사할 때 꼭 물어봐요. 왜 이왕 김벌리를 입사하셨죠?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이라.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도전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이왕 김벌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려면 공무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몇 가지 있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꼭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실 것 같은데, 그죠? 시간이 교수님 다 됐죠? 하여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